모두가 태풍이 온다며 문을 걸어 잠그던 밤. 원산 앞바다에서는 정반대로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든 부녀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살기 위해 피하는 집채만 한 파도였지만 이들에게는 그 파도만이 유일한 살길이었습니다. 보위부의 추격과 성남 바다 사이에서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암초 지대로 배를 돌리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과연 이 무모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탈출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시려 모이셨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5살 이설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곱게 화장도 하고 웃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원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20대 꽃다운 처녀가 왜 목숨을 걸고 그 시커먼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원산입니다. 여러분도 원산하면 명사시미 해당화와 푸른 바다를 떠올리시지요? 풍경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산 철도병원 내과 간호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설아는 인물이 훤해서 나중에 영화배우 해야겠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공부 욕심이 있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아픈 사람을 살리는 백의의 천사. 북한에서도 간호사는 꽤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병원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무상치료라고 선전은 해대지만 병원 약장에는 알코올 솜과 붕대, 그리고 빨간 소독약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환자들이 고열에 시달리다 죽어나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간호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열이 펄펄 끓는 환자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6.25 전쟁통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약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한창 나이였을 때입니다. 병원장과 당 간부들은 저를 유능한 간호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젊고 예쁜 여자, 술자리에 불러 앉히고 싶은 꽃일 뿐이었습니다. 이 동무, 오늘 저녁에 도당위원회 지도원 동지가 오시는데 자네가 와서 술 한잔 따라드려야지. 우리 병원 예산 좀 따오려면 자네 미모가 필요해. 내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저에게 하던 말입니다. 간호사가 환자 주사를 놔야지 왜 술을 따릅니까? 거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온갖 트집을 잡습니다.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들었다며 툭하면 자아비판 무대에 세웠습니다. 특히 병원당 비서의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쉰이 넘은 그 자는 회식 자리만 되면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허벅지를 더듬고 설아 동무는 손이 참 곱구만. 내 맥도 좀 짚어주지 않겠나? 하며 징그럽게 웃어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당 비서가 술에 취해 간호사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더니 제 손목을 낚아채며 이러는 겁니다. 설아야,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입당도 시켜주고 내 아픈 아버지 약도 최고급으로 챙겨주마. 평양 구경도 시켜줄게.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지만 수치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배지 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뒤로는 힘없는 처녀들을 노리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간호학 지식,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그 모든 게 그들의 더러운 욕망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썩었구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구나. 집에 돌아오면 늙고 병든 아버지가 콜록거리며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평생 배를 타시느라 폐가 망가진 아버지께 병원 약이라도 하나 훔쳐다 드리고 싶었지만 약품 관리는 그 징그러운 당 비서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을 더럽혀서 아버지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죽을 것인가. 20대 처녀가 매일 출근길마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 심정.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진짜 각성하게 만든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앞서 제가 병원에서 느꼈던 환멸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이곳은 인간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건 그해 겨울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짐승 보듯 노리던 그 더러운 눈빛과 그 때문에 허무하게 죽어간 어린 생명.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힙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원 특실로 호출을 받고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건 며칠 전부터 저에게 눈독을 들이던 병원당 비서였습니다. 설아 동무 왔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 좋은 거 있지 않나? 비타민 섞은 포도당 좀 가져와. 그 귀한 포도당 수액을 고작 술 깨는데 쓰라니 기가 찼습니다. 제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가자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에 당 비서가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축축하고 끈적한 손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설아야, 주사만 놓지 말고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내 속이 쓰린데 내가 손으로 좀 문질러주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는 풀린 눈으로 제 허리춤을 훑어보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참 곱다. 병원에서 썩기 아깝지 않니? 내 전담 간호사가 되면 입당도 시켜주고 내 아버지 약도 원 없이 줄 텐데 오늘 밤에 내 방으로 따로 올 수 있겠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당장 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갈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는 낄낄거리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치욕스러움에 눈물이 핑 도는 걸 억지로 참으며 그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당 비서가 링거를 맞고 개운하다며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요. 응급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제 옆집에 살던 순이 엄마가 5살배기 아들을 업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열이 40도가 넘었습니다. 순이 엄마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철이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은 간호사니까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찰을 해보니 페니실린 주사 딱 2대만 맞으면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장 열쇠는 아까 당 비서가 챙겨서 나가버렸고 남은 비상용 항생제는 간부들이 감기 예방한다며 다 가져가 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약재실을 뒤졌지만 빈 병들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 철이는 엄마 품에서 식어갔습니다. 고작 5살, 항생제 한 병이면 살릴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 비서가 말끔한 얼굴로 출근해서 저를 보며 음흉하게 웃더군요. 어제 자네 손길 덕분에 아주 쌩쌩해졌어. 역시 여자가 만져줘야 병이 낫는단 말이야. 내 제안, 잘 생각해봤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제 죽은 철이의 싸늘한 시신과 제 몸을 탐하는 저 악마 같은 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간호사가 됐는데 나는 지금 살인자를 살리고 죄 없는 아이를 죽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티면 결국 저 놈의 놀이개가 되거나 미쳐버리겠구나. 여러분, 그때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이웃의 죽음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 지옥.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더는 못 살겠습니다. 저 놈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곰방대를 물고 계시던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툭 내뱉으셨습니다. 설아야, 울지 마라. 바다로 가자. 내 딸이 더러운 꼴 당하는 건 아비가 용서 못한다. 고기밥이 되더라도 인간답게 살러 가자.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능욕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자유를 찾다 죽는 게 100번 낫겠다. 그렇게 저희 부녀의 목숨 건 탈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더라도 자유를 찾자고 아버지와 결심을 했지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짐 싸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로 나가려면 배가 있어야 하고 배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한 방울 구하는 게 제 목숨 내놓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목선 한 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낙지나 잡는 작은 배였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려면 동해 먼 바다를 건너야 하니 엄청난 양의 디젤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목숨 건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보이부에 먼 바다에 나가서 외화벌이 좀 해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출항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바다 한가운데 가만히 떠 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배가 움직인 척하면서 아낀 기름을 배 밑바닥 비밀 탱크에 한 홉, 두 홉 모으는 거죠. 저도 병원에서 배급받은 알코올이나 장마당에서 구한 식량을 팔아 암시장에서 몰래 기름을 사들였습니다. 기름통을 옷 속에 숨겨 집으로 가져올 때마다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누가 제 심장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모으니 제법 기름이 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디데이 탈출 날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두에서 배 엔진을 점검하고 계셨고 저는 옆에서 그물 손질하는 척을 하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 같은 그림자가 쓱 다가왔습니다. 바로 항구를 감시하는 보이부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아버지 배 주위를 빙빙 돌더니 기름 냄새를 킁킁 맡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이, 이 영감. 요즘 고기는 통 못 잡아오면서 배의 기름 냄새는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어디 먼 데라도 다녀오시나?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굽신거리셨습니다. 아이고, 반장 동지. 배가 낡아서 엔진이 자꾸 셉니다. 기름 먹는 하마라니까요. 내일은 꼭 큰 놈 잡아다 반장 동지 술안주에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반장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 안쪽을 쓱 훑어보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아 동무, 아버지 배가 수상한 건 알지? 이거 상부에 보고하면 조사 좀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이쁜 간호사 동무가 나랑 술 한잔하면 내가 눈 딱 감아줄 수도 있고 말이야. 또다시 그놈의 수작질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여기서 반항하면 다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반장 동지, 아버지가 이번에 큰 거 잡아오시면 제가 제일 좋은 놈으로 해 떠서 대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품속에 아껴두었던 고급 담배 2갑을 슬그머니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선거 없으면 배 압수할 줄 알아. 그리고 설아 동무는 약속 잊지 말고.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설아야, 더는 못 기다린다. 놈들이 눈치챘어. 내일이라도 당장 배를 뺏길지 모른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원래는 파도가 잔잔한 날을 골라 떠나려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마침 일기예보를 들으니 내일 밤부터 동해에 큰 폭풍주의보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폭풍이 치면 경비정들도 순찰을 잘 안 돌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 죽으나 사나 내일 밤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 모두가 집 안으로 숨을 때 우리는 그 성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잡혀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파도와 싸우다 죽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건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밤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그날 밤이라고 말할 겁니다. 보이부의 의심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디데이. 하필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태풍급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천둥처럼 들려오는데 저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야 산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밤 11시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졌지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발자국 소리를 감춰줄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 사진 한 장과 아버지가 드실 약,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볶은 옥수수 가루와 물통만 챙겨 들었습니다. 평생 살던 정든 집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갈게. 살아서 갈게. 지켜봐줘. 속으로 어머니께 수백 번 빌며 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두 구석진 곳에 우리 목선이 묶여 있었습니다.
길이 7m 남짓한 작은 배. 이 낡은 판잣집 같은 배에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맡겨야 했습니다. 설아야, 지금 시동 걸면 소리가 나서 들킨다. 저기 방파제 끝까지는 노를 저어서 나가야 한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려왔습니다. 비바람에 배가 요동을 쳐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가 젖먹던 힘을 다해 노를 저으셨고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폐병쟁이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쌕쌕 하고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방파제를 벗어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부두 초소 쪽에서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낮처럼 환한 빗줄기가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순찰을 시작한 겁니다. 숙여라. 아버지가 제 머리를 배 바닥으로 확 눌렀습니다. 나는 배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우리 배 바로 옆 파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배 돌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들켰습니다. 놈들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제가 비명을 지르자 아버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엔진 줄을 힘껏 잡아당기셨습니다. 꽉 잡아라. 이제부턴 경주다. 탕, 타탕, 총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물기둥이 우리 배 옆에서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키를 잡고 미친 듯이 배를 몰았습니다. 뒤에서는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배는 빠르고 튼튼한 강철 배였고 우리는 낡아빠진 나무배였습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배 머리를 돌려 더 높은 파도가 치는 암초 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거긴 가면 배 깨져요. 알아. 하지만 놈들은 배 깨질까봐 여기까진 못 들어와. 우린 목숨 걸었지만 놈들은 월급쟁이들이야. 죽기 살기로 덤비면 우리가 이긴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집채만 한 파도 사이를 고개 하듯 넘나들며 암초밭으로 들어가자 뒤쫓던 경비정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거친 파도와 암초 속에 들어왔다가는 자기들 배도 박살 날 테니까요. 경비정에서 쏘는 탐조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놈들은 폭풍 우치는 바다를 보며 에이, 저런 날씨에 나갔으니 어차피 뒤집혀 죽겠지 하고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놈들의 소나기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시커먼 바다, 하늘과 바다가 뒤집힌 듯한 폭풍우 속 우리 배는 나무집처럼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살았다. 일단 살았다. 아버지가 키를 잡은 채 주저앉으며 기침을 토해내셨습니다. 입가에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관문은 넘었지만 우리는 이제 망망대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요? 저에게는 파도 넘어 침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 우리 배의 심장인 엔진이 푸드득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서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엔진이 왜 이래요?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이미 낡아빠진 엔진을 뜯어보고 계셨습니다. 무리하게 파도를 넘느라 엔진에 바닷물이 들어간 겁니다. 기름 찌꺼기를 닦아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야속한 기계 덩어리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오직 수평선뿐이었습니다. 북한 땅도 안 보이고 우리가 가려던 남조선 땅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우리는 그 넓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나무집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햇볕은 어찌나 뜨거운지 머리가 지글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배 위에서 우리는 말린 오징어처럼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이었습니다. 챙겨온 물통은 고작 하나. 그마저도 며칠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바닷물이 찰랑거릴 때마다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설아야, 바닷물 마시면 죽는다. 미치광이가 되어 죽는 거야. 참아야 한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술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폐병까지 앓고 계신 아버지가 기침을 할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아닌 마른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표류 3일째 되던 날 물통에 물이 딱 한 모금 남았습니다. 저는 너무 목이 말라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물통 뚜껑을 여셨습니다. 설아야, 아비는 아까 한 모금 마셨다. 이거 남은 거 너 마셔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귀한 물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꿀보다 더 단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살 것 같더군요. 그런데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 아버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시는 게 보였습니다. 목 울대가 힘겹게 움직이는데 침조차 말라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 살리려고 그 타들어가는 갈증을 참으며 뻔한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 왜 안 드셨어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웃으셨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는 가서 예쁜 옷도 입고 시집도 가고 좋은 세상 구경 다 해야지. 시간이 갈수록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낮이 되면 태양이 살가죽을 벗기는 듯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맴돌며 끼룩거리는 소리가 꼭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설아야, 졸지 마라. 자면 죽는다. 아버지는 제 뺨을 때려가며 깨우셨지만 정작 당신의 눈꺼풀은 자꾸만 감기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자유고 뭐고 여기서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절망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였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걸까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뭔가 거뭇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마지막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굶고 지치면 눈앞에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배를 보면서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백고동 소리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회색 군함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뱃머리에 펄럭이는 깃발을 본 순간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공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강 파랑 태극무늬. 바로 대한민국 태극기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뭐라고 배웠습니까? 남조선 괴뢰군은 사람 간을 빼먹는 승냥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본능적으로 엄습했습니다. 아버지, 남조선 배예요. 우리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저 무시무시한 놈들에게 잡혀서 험한 꼴을 당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건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너무나 부드럽고 또렷한 우리말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곧 구조정을 내리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왜 총을 안 쏘지? 안심하라니. 잠시 후 고무보트를 탄 군인들이 우리 배 옆에 붙었습니다.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무서워 보였는데 그중 한 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건넨 말은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어디 다친 데 없으십니까? 그 말투가 어찌나 상냥하고 정중한지 제가 알던 승냥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자 그 군인은 흔들리는 배 위로 훌쩍 뛰어 건너오더니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의무병. 여기 물이랑 담요 빨리. 군인들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구조정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 모시듯 깍듯했습니다. 저에게도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한 물이 담긴 수통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대한민국이 지켜드릴 겁니다. 안심하고 물부터 좀 드세요. 그 따뜻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 죽이는 게 아니구나. 살려주는구나.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큰 군함으로 옮겨진 뒤 군의관 선생님이 달려와 아버지께 링거를 꽂아드리고 상태를 봐주셨습니다. 간호사인 제가 봐도 너무나 능숙하고 헌신적인 처치였습니다.
북한 간부들이 술 깨는데 쓰던 그 귀한 링거를 여기선 다 죽어가는 늙은 탈북자에게 아낌없이 놔주고 있었습니다. 분위관님이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탈수 증세가 심하시지만 이제 수액 맞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따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군인들 앞에서 체면도 잊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식당으로 안내받아 들어갔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고깃국을 내주셨습니다. 옆에서 챙겨주는 군인 아저씨들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측은지심과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약 한 알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데 여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쌀밥을 퍼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날 밤 저는 흔들리는 군함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바다를 건너오니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을 마치고 들어간 하나원은 제 평생 처음 겪어보는 별세상이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24시간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식당에 가면 고기 반찬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거 나중에 밥값 다 내라고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돼서 밥도 마음껏 못 먹었다니까요. 아버지는 남조선은 쌀이 썩어나서 돼지 사료로 준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구나 하며 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니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간호사였으니 여기서도 금방 병원에 취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장 큰 벽은 바로 영어였습니다. 북한 의학 용어는 라틴어나 러시아어 혹은 우리말을 씁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는 차트도 약 이름도 병명도 죄다 꼬부랑 영어를 쓰더군요. 스테빌리티가 어쩌고 바이탈이 어쩌고 분명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수제 소리 듣던 제가 여기 오니 까막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식당 설거지나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몰라보게 건강해지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아비는 이제 살만하다. 너는 내 꿈을 찾아라. 내가 그 하얀 가운 입고 환자 돌볼 때가 제일 예쁘더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영어 때문에 포기해.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간호사 국가고시를 목표로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처박혀 사전을 통째로 씹어먹을 듯 공부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머리는 굳었지. 잠은 쏟아지지.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1년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한 끝에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거울 앞에 서서 빳빳하게 다려진 새 유니폼을 입어보았습니다. 가슴에 간호사 이설아라는 명찰을 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놀이개도 아니고 술 따르는 꽃도 아니다. 나는 실력으로 인정받은 진짜 대한민국 간호사다. 한국 병원은 제가 일했던 원산 철도병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환자에게 줄 약이 넘쳐난다는 거였습니다. 항생제 좀 아껴 써라는 소리 대신 환자분 편찮으시지 않게 진통제 놔드리세요라는 오더가 내려옵니다. 환자가 아파하는데 약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간호사로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병원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제 북한 사투리 때문에 환자분들이 북한에서 왔수 하고 신기해하셨지만 지금은 제 손이 야무지다며 저만 찾으십니다. 이 간호사가 주사를 안 아프게 잘 놔. 역시 북에서 와서 그런가 손끝이 매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손을 잡고 건네주시는 바카스 한 병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갑니다. 이제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아버지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십니다. 가끔 한강 다리를 건너며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볼 때면 문득문득 캄캄했던 동해 바다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합니다. 설아야, 참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말, 저는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네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면 가는 동해 바다를 아버지와 함께 종종 찾곤 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는 제 차를 타고 말이죠. 처음 한국 면허증을 따고 중고차를 샀던 날, 조수석에 앉으신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야, 우리 설아가 끄는 차를 다 타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지난 주말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근처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횟집에 앉아 싱싱한 회 한 접시를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불과 몇 년 전, 저 시커먼 파도와 싸우며 죽느냐 사느냐를 외쳤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식당에서 웃으며 회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시며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바로 고향 원산 앞바다, 그리고 그 차가운 땅속에 묻히신 어머니지요. 임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미안하오. 조금만 기다려. 통일되면 내 제일 먼저 달려가리다. 한국에서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잘 때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듭니다. 내 친구 영희는 지금도 옥수수죽 한 그릇 먹기 힘들 텐데 옆집 순이 엄마는 또 아픈 아이를 업고 약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까. 특히 병원에서 남은 약을 폐기할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북한에서는 저 알약 하나가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기선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버려지는 현실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더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돈도 많이 벌어둬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 통일의 문이 열리는 그날, 제일 먼저 앰뷸런스 한 대를 몰고 제 고향 원산 철도병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앰뷸런스 안에는 화장품이나 옷 대신 항생제와 해열제, 영양제를 가득 싣고 갈 겁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이 왔습니다. 이제 돈 없어도 간부한테 아부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약이 없어 죽어간 철이 같은 아이가 다시는 없도록 제 손으로 북한의 그 썩은 병원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진짜 인수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목선 탈북자 부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으로 밥을 먹었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열심히 살며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웃으며 만납시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시는 모든 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